옛날 전라도 남원에 새로운 사또가 왔어요. 사또에게는 이몽룡이라는 의젓한 아들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몽룡이 하인 방자와 함께 광안루에 갔다가 건너편에서 그네를 타는 아리따운 처녀를 보았죠. 방자야, 꽃보다 예쁜 저 처녀가 누구냐? 기생 월배의 딸 춘향입니다요. 몽룡은 방자에게 첫눈에 반한 춘향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춘향은 몇 번이고 거절했지만 거듭 부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몽룡의 곁에 단정히 앉은 춘향은 선녀처럼 아름다웠어요. 너를 보니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인 걸 알겠구나. 도련님은 사또의 아들이고 소녀는 천한 기생의 딸이온데 어찌 우리가 짝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 마라. 내 평생 너를 아끼고 사랑할 것이다. 춘향도 잘생기고 똑똑한 몽룡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몽룡은 춘향의 집에 찾아갔어요. 춘향의 어미 월매는 몽룡을 안으로 모시고 차를 내왔어요. 귀하신 도련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광안루에서 춘향을 잠깐 보고 나비가 꽃을 쫓듯 찾아왔다네. 자네 딸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고자 하는데 어떤가? 도련님의 부모님이 반대하면 어찌하십니까? 춘향과 평생 함께 할 테니 우리 부모님은 걱정 말게. 몽룡의 굳은 마음을 확인한 월매는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지요. 춘향은 몽룡에게 옷가락지를 주었어요. 도련님을 향한 제 마음, 이 옷가락지처럼 영원하리요. 몽룡은 옷가락지를 받아 비단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 몽룡은 날마다 춘향의 집을 찾아왔어요.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다 보니 어느덧 1년이 지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몽룡의 아버지가 벼슬이 올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함께 떠나야 하는 몽룡은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춘향아, 아버지께서 한양으로 가신단다. 너와 헤어져 지내야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도련님이 떠나시면 저는 누굴 믿고 삽니까? 춘향도 몽룡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춘향은 땅을 치며 울었지만 몽룡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죠. 드디어 몽룡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춘향은 흐르는 눈물을 꾹꾹 참고 있다가 몽룡이 말에 올라타자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도련님, 날 죽이고 가면 가지 살리고는 못 가오. 춘향은 슬픔에 겨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춘향아, 걱정 말거라. 과거에 합격해서 꼭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몽룡이 춘향에게 굳게 다짐하자 춘향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도련님, 저를 잊지 마시고 편지 꼭 하옵소서. 춘향은 말을 타고 떠나는 몽룡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한편 남원에 변학도라는 새로운 사또가 왔어요. 변사또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은 제쳐두고 자나깨나 기생들을 옆에 앉히고 술만 마셨어요. 하루는 변사또가 춘향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방
거울에서 제일 예쁘다는 춘향은 왜 보이지 않느냐? 사또, 춘향 어미는 기생이지만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요. 또 이미 혼인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다옵니다요. 허허,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당장 춘향을 데려오너라. 이방은 할 수 없이 춘향을 변사또에게 데려갔어요. 변사또는 춘향을 보고 입이 해벌쭉 벌어졌어요. 참으로 곱구나. 오늘부터 내 시중을 들거라. 하지만 춘향은 꿋꿋이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는 혼인을 약속한 낭군님이 있어 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변사또는 화가 잔뜩 나서 책상을 탕탕 내리쳤죠. 여봐라! 춘향을 매우 쳐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와 춘향을 묶고 매질을 시작했어요. 매 맞아 죽더라도 어찌 제 낭군님을 쳐버리겠습니까? 변사또는 춘향이 뜻을 꺾지 않자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어요. 춘향은 옥에 갇혀 몽룡을 그리워하며 울었죠. 달아, 너는 우리 도련님이 계신 곳을 알고 있니? 한편 몽룡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암행어사가 되었어요. 어사라는 걸 숨기려고 낡은 갓을 쓰고 누더기를 걸친 채 남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남원으로 가는 길에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죠. 아이고, 얘기 들었어요? 춘향이 사또의 수청을 거절했다가 옥에 갇혔다죠? 내일 사또 생일잔치가 끝나면 춘향을 죽인다네. 몽룡은 새하얗게 질려서 춘향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월매는 거짓 차림으로 들어서는 몽룡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거지 꼴로 나타났네 그려. 사위가 이 꼴이니 내 딸을 어찌 구할꼬. 아이고. 여보시오, 장모. 그러지 말고 우리 춘향이나 보러 갑시다. 월매는 몽룡을 데리고 옥으로 갔어요. 몽룡은 호된 매질에 수척해진 춘향을 보고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정말 서방님인가요? 꿈은 아니지요? 춘향은 옥문 틈으로 몽룡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서방님, 내가 내일 죽으면 서방님이 직접 저를 묻어주오. 춘향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나만 믿고 기다려 보아라. 몽룡은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말을 가까스로 눌러 참고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지요. 다음 날 관아는 변사또의 생일잔치로 왁자지껄했어요. 잔치판 한 구석에 있던 몽룡이 벌떡 일어나 변사또에게 소리쳤죠. 사또나리 잘 먹었습니다. 제가 보답으로 시를 한 수 지어 올리겠소. 몽룡은 종이에 몇 자를 적어 큰 소리로 읊었어요. 금동이의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더라. 그때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야! 몽룡의 부름을 받은 나졸들이 마패를 들고 외쳤어요. 흥겨웠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변사또는 겁이 나서 벌벌 떨다가 바지에 똥을 싸고 말았지요. 몽룡은 백성들을 괴롭힌 변사또와 못된 관리들을 엄하게 다스렸어요. 몽룡은 춘향에게 다가가 소중히 간직해온 옷가락지를 내밀었어요. 춘향이 고개를 드니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던 몽룡이 있었지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춘향아. 처음 약속한 대로 우리 100년해로 하자꾸나. 그렇게 말하며 몽룡은 춘향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 뒤로 몽룡과 춘향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설문대 할망. 까마득히 먼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할머니가 살았어요. 키가 어찌나 큰지 어깨는 하늘에 닿고 바닷물은 무릎을 겨우 적셨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설문대 할망이라고 불렀어요. 바다를 걷던 설문대 할망은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편히 앉아 쉴 곳을 만들고 싶었죠. 할망은 육지에서 2손 가득 흙을 퍼와 남쪽 바다에 섬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섬이 바로 제주도예요. 아휴, 자 이제 앉아볼까? 그런데 섬에 앉으려니 너무 나지막한 거예요. 아이고, 흙을 좀 더 높이 쌓아야겠구먼. 설문대 할망은 흙을 7번 더 퍼와서 토닥토닥 쌓아 올렸어요. 그리하여 섬 가운데 봉긋 솟은 한라산이 생겨난 거예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바다 위로 빨갛게 해가 솟았어요. 햇빛을 받은 한라산은 눈이 부시게 빛났죠. 됐구나, 됐어. 이제야 좀 볼만하네.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문대 할망은 한라산 꼭대기에 털썩 앉았죠. 아이고, 엉덩이야. 뾰족해서 앉을 수가 없구나. 설문대 할망은 산 꼭대기를 손으로 벅벅 쳤어요. 그러자 산 위가 오목하게 파여 앉기에 딱 좋았지요. 비가 몇 번 내리자 움푹 파인 꼭대기에 맑은 물이 고였어요. 이 연못이 바로 백록담이에요. 맑은 물이 가득하니 풀과 나무가 자라고 온갖 새들이 날아와 제잘제잘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구불구불 주름진 할망의 손바닥에는 토끼와 노루가 날마다 찾아와 깡충깡충 뛰놀았죠. 사람들도 하나둘 배를 타고 섬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서 쓸쓸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구먼.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을 살뜰히 보살폈어요. 사람들이 덥다고 하면 후 바람을 불어주고 춥다고 하면 호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사람들은 할망이 참 고마웠어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 옷을 빨아 입어야겠다. 설문대 할망은 백록담에 걸터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섬 양쪽에 다리를 딛고 옷을 팍팍 비벼서 바닷물에 첨벙첨벙 헹구었어요. 할망이 젖은 옷을 쭉 비틀어 짤 때마다
햇빛 쨍쨍한 하늘에선 주르륵 비가 내렸죠. 할망이 깨끗이 빤 옷을 입으려고 보니 옷이 너무 낡아 여기저기 해져 있었어요. 새 옷이 한 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문대 할망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입을 비단 옷 한 벌만 지어주게. 그러면 육지까지 있는 다리를 내놓아 줌세. 우와, 좋아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할망의 옷을 짓기 시작했어요. 옷을 만들려면 먼저 비단실부터 뽑아야겠죠? 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꼬박 석 달 열흘 동안 실을 뽑았어요. 길게 길게 뽑은 실로 또 석 달 열흘 옷감을 짰지요. 사람들은 커다란 옷감 조각을 꿰매고 또 꿰매어 할망의 옷을 만들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옷을 짓자 설문대 할망은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놓기 시작했죠. 영차 영차 다리를 놓자. 바닷물에 첨벙 바위 하나를 놓고 또 첨벙 바위 하나를 포개어 놨죠. 다리는 점점 육지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해요, 할망. 옷감이 모자라서 옷을 다 짓지 못했어요. 설문대 할망의 옷을 지으려면 섬을 다 덮을 만큼 옷감이 많이 필요했어요. 치마를 다 만들고 조고리를 짓는데 한쪽 소매를 만들 옷감이 부족하지 뭐예요. 실망한 할망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아휴, 지금껏 너희를 보살펴 주었는데 옷 한 벌도 못 지어주다니. 할망은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켜서 몹시 서운했나 봐요. 들고 있던 바위를 툭 떨어뜨리고는 바다 저편으로 휘휘 사라져 버렸대요. 그 뒤로 설문대 할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어쩌면 지금도 어느 바다에서 아름다운 섬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도깨비와 거지 형제. 옛날에 거지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서로 닮은 점이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아우가 발바닥에 땀이 나게 음식을 얻어오면 형은 몽땅 빼앗아 제 입에 탈탈 털어넣었어요. 그러니 아우는 쫄쫄 굶는 날이 더 많았지요. 하루는 형제가 산속을 지나가다가 웬 보따리를 주었어요. 안에는 번쩍번쩍한 금덩이가 들어있었죠. 이야, 이걸 내다 팔면 몇 달은 놀고 먹겠구나. 형은 좋아서 입이 해벌쭉 벌어졌어요. 한데 아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 돼요, 형님. 주인을 찾아줘야 합니다. 형은 부글부글 심술이 났어요. 에라, 이 녀석아, 갑자기 웬 고집이야? 그러면서 흙을 한 움큼 집어 아우 눈에다 획 뿌렸어요. 아우는 어찌나 눈이 쓰린지 팔짝팔짝 뛰었죠. 아이고, 형님, 아구고, 나 죽네. 아우는 결국 눈이 멀고 말았어요. 형은 눈먼 아우를 버려두고 금덩이를 챙겨 달아났어요.
아우는 비틀비틀 더듬더듬 돌부리에 픽픽 넘어지면서 가까스로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마을이 하나 나왔어요. 제발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아유, 이를 어째요. 동네 우물이 죄다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웬 부잣집이 나왔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밥 한 술만 주세요. 쉿! 그냥 가게나. 지금 이 집 딸 목숨이 깔딱깔딱해서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네. 아우가 휘청휘청 걷다 보니 깊은 산속 외딴 집에 다다랐어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때 집 안에서 웬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도깨비보다 더 독한 놈일세.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 아우를 장님으로 만들다니요. 어라? 들어보니 바로 자기 형제 얘기잖아요. 도깨비들이 잇따라 말했어요. 아이고, 그 아우도 참 답답하네. 뒤뜰 버들잎으로 눈을 살살 문지르면 다시 앞이 보일 텐데. 사람들은 다 답답하지. 아랫마을은 뽕나무 아래를 파면 물이 나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 부잣집 영감은 또 어떻구요? 기와장 밑에 사는 왕지네를 잡아 죽이면 딸이 금방 일어날 텐데 그걸 몰라요. 도깨비들 말이 정말일까? 아우는 더듬더듬 뒤뜰로 갔어요. 허우적허우적하니 손끝에 버들가지가 잡히네요. 아우는 버들잎 하나를 뚝 따서 눈에 대고 살살 문질러 봤어요. 아, 보인다. 보여. 신기하게도 아우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우는 아랫마을로 펄쩍펄쩍 뛰어갔어요. 저 뽕나무 아래를 파면 물이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아우가 시키는 대로 해봤죠. 그랬더니 참말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와, 물이다, 물이야. 이번에 아우는 부잣집으로 달려갔어요. 대감어른, 제가 따님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아우가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왓장을 드러내니 시커먼 왕지네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우는 왕지네를 잡아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자 곧 죽을 것 같던 그 집 딸이 발딱 일어나게 됐어요. 부잣집 영감은 기뻐하면서 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고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영감은 아우를 사위로 맡기로 했지요. 아우는 부잣집의 어여쁜 딸과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렸답니다. 뭐? 그 놈이 부자가 됐다고? 못된 형도 아우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형은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옳거니 나도 도깨비들 말을 엿들어야겠다. 형은 산속 도깨비 집으로 냅다 달려갔어요. 도깨비 집은 텅 비어 있었죠. 형은 벽장에 숨어 도깨비들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낄낄대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내가 방금 못된 형을 봤거든. 그래요? 그놈이 뭘 하던가요? 우리 집 쪽으로 뛰어오더라고. 아유, 그러면 그놈이 여기로 들어온 건가요? 숨을 때라곤 요 벽장밖에 없는데. 어디 보자. 도깨비들이 벽장 문을 왈칵 열어젖혔어요. 형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었죠. 살려주세요. 허허, 너처럼 못된 놈은 혼 좀 나야 된다. 형은 도깨비들에게 밤새 혼쭐이 나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풀려났어요. 동생은 예쁜 부인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옹고집전. 옛날 옹당마을에 심술구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성은 옹이고 이름은 고집이었지요. 옹고집은 어찌나 욕심쟁이인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았어요. 남의 밭에 몰래 멧돼지를 풀어 농사를 망쳐놓고 홍수가 나서 마을 사람들 논밭이 물에 잠기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옹고집에게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늙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옹고집은 어머니가 먹는 밥도 아까워서 하루에 찬밥 한 덩이, 식은 죽 한 그릇만 드렸지요. 차가운 방에서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덜덜 떨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를 나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건만 이제는 밥도 제대로 안 주는구나. 아이고 서러워라. 80이 넘게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오? 옹고집은 도리어 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옹고집은 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집에 오면 때려서 내쫓기가 일쑤였어요. 옹고집의 소문은 퍼지고 퍼져 이름 높은 스님인 학대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학대사는 허름하게 차려입고 옹고집 내로 향했지요. 주인 계시오. 저는 학대사라고 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시주를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요. 옹고집이 달려나왔어요. 돌쇠 뭉치, 광새는 뭐하느냐? 이 땡중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옹고집은 하인들에게 학대사의 손발을 묶게 한 뒤 쇠꼬챙이로 귀를 뚫고 볼기를 40대나 쳐서 내쫓았어요. 허허, 듣던 대로 고얀 놈이로구나. 내 꼭 이놈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학대사는 절로 돌아와서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었어요. 종이에 붉은 글씨를 써서 척 붙이니 인형이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뭐예요. 내가 가서 옹고집의 못된 심보를 고치도록 해라. 가짜 옹고집은 휘청휘청 옹고집 내로 향했어요. 가짜 옹고집은 옹고집 내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말했어요. 돌쇠야 뭉치야, 왜 이리 게으름을 피우느냐? 하인들은 가짜 옹고집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내 놈이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뭐라고? 어디서 굴러먹은 개뼈 딱이냐? 가짜 옹고집도 치지 않고 맞섰지요.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배꼽 옆에 난 점이며 흰머리가 난 자리며 옷에 난 구멍까지 똑같았어요. 옹고집의 아내와 며느리도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지 못했어요. 두 옹고집은 톡닥톡닥거리며 계속 서로 진짜라고 싸워댔어요. 마침내 둘은 사또를 찾아가 진짜를 가려달라고 했죠. 사또는 두 옹고집에게 가족과 살림살이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의 아비는 옹송이였고, 진짜 옹고집이 더듬더듬 말했어요. 가짜 옹고집은 막힘이 없이 잘잘 읊어댔죠. 저의 아비는 옹송, 할아버지는 만송, 증조 할아버지는 맹송입니다. 저의 재산은 곡식이 2,100석이요. 말 6필에 돼지가 22마리, 그리고 허허허허, 내가 진짜 옹고집이로구나. 사또는 진짜 옹고집을 곤장을 쳐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진짜 옹고집은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옹고집은 거짓골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고약한 주인을 만날 때면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죠. 아이고, 이게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이로구나. 스님들을 때려서 내쫓고 어머니도 함부로 대했으니. 어휴. 옹고집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옹고집은 벼랑 위로 올라가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는 갑니다. 부디 오래 사십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벼랑 위에 나타나 옹고집에게 말했어요. 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냐? 제 죄를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오나 죽기 전에 어머니와 가족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다면 원히 얻겠습니다요. 좋다.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거라. 노인은 옹고집에게 빨간 글씨가 적힌 종이를 주고는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에게 노인이 준 종이를 붙이자 호로록 지푸라기 인형으로 다시 변했어요. 그 뒤로 옹고집은 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끼니마다 정성껏 차려드렸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스님에게는 후하게 시주를 했죠. 옹당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옹고집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답니다. 우리나라 옛이야기 3편. 첫 번째 이야기, 장기전. 옛날 깊은 산속에 꿩 가족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엄마 꿩을 까투리라고 불렀어요. 까투리는 생김새가
닭과 비슷하죠. 하지만 아빠 꿩은 달라요. 아빠 꿩은 장기라고 부르는데 목덜미부터 꽁지까지 알록달록한 깃털이 멋지게 나 있답니다. 저 알록달록한 깃털 좀 봐. 장기는 정말 멋지다니까. 장기는 산속 동물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어요. 하지만 화려한 깃털 때문에 꿩 가족은 늘 숨어 다녀야 했답니다. 사람들이 꿩의 깃털로 부채도 만들고 화살도 장식하는 바람에 사냥꾼들이 꿩만 보면 잡으려고 안달을 하거든요. 게다가 꿩은 고기 맛까지 좋으니 최고의 사냥감일 수밖에요. 그래서 꿩 가족은 깊고 깊은 산속에 꼭꼭 숨어서 살았죠.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꿩 가족은 먹을 것을 찾아 산속을 헤매고 다녔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들판에 나가 콩이라도 주워 먹읍시다. 장기가 입을 열자 까투리가 말렸어요. 들판에 나갔다가 사냥꾼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고 말겠소. 꿩 가족은 장기를 따라 줄줄이 길을 나섰어요. 들판에서 콩을 주워 먹을 생각에 마음도 잔뜩 들떴죠. 그런데 저 앞 하얀 눈밭에 빨간 콩 한 알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콩알이 어찌나 어동통한지 장기는 입맛을 쭉 다셨죠. 고놈 참 맛있겠다. 장기는 붉은 콩으로 부리를 쭉 가져갔어요. 그 순간 까투리가 장기를 휙 밀치며 막아섰죠. 아무것도 없는 눈밭에 콩이 떨어져 있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빗자루로 싹싹 쓸어낸 자국도 보이니 이건 사람들이 덫해놓은 미끼가 분명하다고요. 장기는 까투리의 말을 듣고는 껄껄 웃었어요. 호호호호, 걱정도 팔자요. 사람 발자국 하나 없지 않소? 아니에요. 어젯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당신 머리가 베이고 한 번은 당신이 물에 빠졌다니까요. 불길할 꿈을 꾸었으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장기는 끝내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호호, 들어보니 흉몽이 아니라 길몽이네 그려. 하나는 내가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를 꿈이고 하나는 내가 대장이 되어 전쟁에서 이길 꿈일세. 아휴, 제발 내 말 좀 들어요. 자, 걱정 마오. 내가 먹어보면 될 게 아니오. 장기는 날카로운 부리로 붉은 콩을 콕콕 찍었어요. 그 순간 철컥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장기가 덥석 덫에 걸리고 말았네요. 아이고, 장기 살려. 아이고, 나 죽네. 꿩 가족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덫에 걸린 장기를 구할 수는 없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양반전. 먼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성품이 훌륭하고 학문이 높아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고을 사또도 양반을 찾아와 인사를 드릴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양반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쌀 한 톨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양반 체면에 농사일을 할 수는 없으니 해마다 관아에서 쌀을 빌려 먹었는데 그 빚이 무려 1,000섬을 넘었지요.
사또도 어쩔 수 없이 양반을 잡아 가둬야 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아이고, 평생 글은 읽어서 뭐하오? 돈 한 푼 없는 게 양반 신세지. 양반의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양반도 관아로 끌려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줄줄 흘렀지요. 이곳에 사는 부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양반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휴, 내게 재산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나? 제 아무리 부자라도 양반 앞에서는 코를 땅에 대고 굽신거리는 신세일세. 옳거니 이참에 그 양반을 찾아가서 양반 자리를 팔아라 해야겠구먼. 부자는 쌀 1,000섬을 싣고는 양반네 집을 찾아갔어요. 양반날이 관아에 쌀 1,000섬을 빚졌다고 들었습니다요. 그 빚을 제가 갚아드릴 테니 저에게 양반 신분을 파십시오. 부자의 말에 양반은 냉큼 양반 신분을 팔아버렸어요. 관아에 끌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겼죠. 그 소문은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양반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또를 보고는 납작 엎드렸죠. 아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 날이 제가 양반 신분을 팔아 관아에 진 빚을 갚았습니다. 이제 저는 미천한 놈이었고 저 앞에 사는 부자가 양반이 되었습니다요. 양반을 사고 파는 일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양반 증서를 만들어 드리겠소. 사또는 부자를 관아로 불러들였어요. 부자께서 양반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양반의 도리를 적은 증서를 만들어 드리지요. 사또는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자고로 양반이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글을 읽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고 손으로 돈을 만져서는 안 될 것이며 더워도 벗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을 후루루 소리내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사또는 숨 한 번 쉬지 않고 계속 글을 읊었어요. 한참을 듣고 있던 부자는 참다 마침내 소리쳤어요. 아니, 왜 그리 지킬 것이 많소? 허허, 아직 멀었습니다.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을 할 때 침을 흘려서는 안 될 것이며 막걸리를 들이킨 다음에는 수염을 쪽쪽 빨지 말 것이며 잠깐 멈추시오. 부자는 사또의 입을 틀어막고는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어요. 아이고, 그만두시구려. 이런 게 양반이라면 저는 안 하렵니다. 부자는 그 길로 횡하니 관아에서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평생 양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씨와 바느질 7 친구. 옛날 어느 거울에 바느질을 썩 잘하는 아씨가 살았어요. 아씨에게는 바느질을 도와주는 7 친구가 있었죠.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림이었어요. 하루는 아씨가 살포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 부인이 나서며 말했어요.
아씨가 바늘을 잘하는 건 다 내 덕분이지. 내가 이 큰 귀로 길이를 척척 재지 않으면 어떻게 옷을 만들겠니? 그러자 가위각시가 불쑥 나섰죠. 아무리 자 부인이 길이를 잘 재도 내가 자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바늘색시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아니, 제가 꿰매지 않으면 그게 옷이에요? 그냥 천이지. 실각시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아무리 바느질을 해봐라. 내가 없으면 바늘구멍만 나지. 골무할미도 은근슬쩍 한마디 했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씨 손가락 아파서 바느질 하겠니? 인두낭자도 불쑥 끼어들었죠. 여기저기 예쁘게 모양 잡는 것도 중요하지요. 다리미 낭자도 거들었어요. 저도 빳빳하게 옷 다려 곱게 만들지요. 7 친구가 다투는 소리에 아씨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아이 참,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네. 너희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바느질을 안 하면 어쩔 거니? 그러니 내가 제일 중요하단다. 알겠니? 아씨는 휙 돌아눕더니 다시 꿀꿀 잠이 들었어요. 7 친구는 아씨의 말이 퍽 섭섭했어요. 자 부인이 먼저 투덜댔죠. 아휴 참, 어찌 저럴 수 있담? 옷 만들 때는 항상 나부터 찾더니. 가위각시도 삐죽거렸어요. 매일 다리 아프게 가위질 시키더니 모두 아시덕이래. 바늘색시는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동안 허리 부러지도록 바느질을 했는데 몰라주시네. 인두낭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날마다 뜨거운 불에 온몸을 태워가며 도왔건만. 다리미 낭자도 울먹울먹했죠. 저도 뜨거운 수출이고 옷이며 천이며 꾹꾹 눌려 다렸는데 정말 너무해요. 다들 훌쩍거리는 소리에 아씨의 잠이 또 깨고 말았어요. 너희는 내 탓만 하는구나. 다시는 바느질을 안 할까 보다. 그러자 골무할미가 얼른 아씨를 달랬어요. 아유 아씨, 다들 철이 없어 저럽니다. 그동안 쌓은 정과 노력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골무할미의 말에 아씨의 마음이 풀렸어요. 골무할미를 봐서 이번만 봐주마. 아씨는 골무할미를 어여삐 여겨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제 잘난 척을 하던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죠. 그 뒤로는 모두들 겸손하게 제 할 일을 했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박씨 부인전. 먼 옛날 이대감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아유, 신선의 딸이니 얼굴이 얼마나 고울까요? 신선은 인간의 세계에서 벗어나 돌을 닦으며 산다는 상상 속 사람이에요. 얼굴뿐인가 지혜롭고 재주도 많을 테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대감집 며느리에 대해 기대가 아주 컸어요. 하지만 모두들 며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얼굴은 얽어서 우둘투둘하고 코는 울퉁불퉁 돌멩이 같고 또 입은 어찌나 크고 두툼한지 꼭 두꺼비 같았거든요. 새신랑인 이시백은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박씨 부인은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고 별당에서 홀로 지냈답니다. 그런데 박씨 부인에게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임금님을 뵈러 가야 되는데 마땅한 옷이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자 박씨 부인이 나섰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새 옷을 지어 놓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하룻밤 만에 뚝딱뚝딱 옷을 지었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재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솜씨가 아니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또 한 번은 박씨 부인이 비쩍 마른 망아지를 비싼 값에 샀어요. 식구들은 하나같이 그런 박씨 부인을 비웃었죠. 그런데 당장 죽을 것만 같던 망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다는 천리마가 되었어요. 오호, 천리말을 한눈에 알아보다니. 내가 복덩이구나. 시아버지는 박씨 부인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지만 이시백은 박씨 부인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부인에게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지요. 박씨 부인은 서운해서 눈물이 났지만 꼭 참고 이시백을 쫓아가 연적을 건네주었어요. 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 때 쓰는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에요. 서방님, 이 연적을 가져가시면 시험을 잘 치르실 거예요. 이시백은 툴툴거리며 연적을 받아 넣었지요. 시험장에 들어간 이시백은 문제를 보고는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시백은 풀이 죽은 채 연적에 담긴 물을 따라 먹을 갈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통하게도 답이 쏙쏙 떠오르는 거예요. 덕분에 이시백은 장원급제를 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박씨 부인이 시집 온 지 3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박씨 부인은 연못가에 앉아서 주문을 외웠지요. 그러자 허물이 벗겨지며 선녀처럼 예쁜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시백과 식구들은 깜짝 놀랐죠. 부인, 미안하오. 내가 몹쓸 놈이었구려. 서방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백성을 위해 일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십시오. 그 뒤로 이시백은 박씨 부인의 말을 잘 따르는 좋은 남편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청나라가 자꾸 쳐들어왔거든요. 다행히 용감한 임경업 장군이 북쪽 땅을 잘 지켜주었지요. 그러자 청나라의 똑똑한 왕비가 꾀를 냈어요. 임경업 장군이 북쪽 땅을 지키고 있으니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서 공격하기 시작해라. 다만 한양에 있는 이 시백의 집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왕비의 명령을 받은 용골대와 용률대 형제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넜어요. 바로 그때 하늘의 기운을 살피던 박씨 부인은 어두운 기운이 몰려드는 걸 보고는 이시백을 불렀지요. 서방님, 청나라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경업 장군을 불러 막아야 합니다. 이시백은 임금님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어요. 임금님은 임경업 장군을 빨리 불러들이라고 명했지요. 하지만 신하들은 벌쩍 뛰었어요. 한낱 여인네의 말을 듣고 장군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군사들이 북쪽 땅을 공격하면 어찌시렵니까, 전하? 임금님과 신하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청나라 군사들은 궁궐까지 들이닥쳤지요. 이시백은 목숨을 걸고 청나라 군사들과 싸워 임금님을 남한산성으로 피신시켰어요. 청나라의 용골대는 남한산성으로 뒤따라갔죠. 용골대의 동생 용률대는 한양에 남아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곡식과 돈을 빼앗았어요. 박씨 부인은 집안 식구들을 뒤뜰에 숨겼어요. 박씨 부인이 심어둔 신비한 나무들이 매곡한 곳이었지요. 마침내 용률대의 군사들이 박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모두 뒤뜰에 숨었군. 어서 모조리 잡아들여라. 청나라 군사들은 칼을 휘두르며 뒤뜰로 향했어요. 박씨 부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뒤뜰의 나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용과 호랑이로 변하는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오느냐? 얘들아, 당장 이놈들을 물리쳐라! 박씨 부인이 호령하자 용과 호랑이가 청나라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커다란 바위가 솟아올라 청나라 군사들을 막아섰죠. 아이고, 여기가 바로 이시백의 집이었구나. 이를 어쩌나. 그제야 상황을 알아차린 용률대는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용률대는 가까스로 칼을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한편 남한산성으로 뒤쫓아간 용골대는 임금님을 찾아내어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리고는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었어요. 그때 부하가 뛰어와 용률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아니, 내 아우가 죽다니. 도대체 누가 죽였단 말이냐? 화가 난 용골대는 당장 군사들을 끌고 이시백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우의 원수를 갖고 말 테라. 여봐라, 화살을 쏘아라. 청나라 군사들의 화살이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화살이 비오듯이 와르르 떨어졌죠. 용골대가 공격을 계속하자 이번에는 땅이 쪽쪽 갈라지더니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생겼어요. 청나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졌어요. 대포에 불을 댕겨라. 뒤뜰을 모조리 태워버려라. 펑펑 대포를 쏘아대자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날아올랐어요. 하지만 박씨 부인이 커다란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자 불덩이가 거꾸로 날아 청나라 군사들에게 쏟아졌답니다. 네, 이놈. 당장 물러가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박씨 부인의 호통에 용골대는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청나라 군대를 물리친 박씨 부인은 임금님께 큰 상을 받았어요. 박씨 부인과 이시백은 이후로도 백성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신기한 그림. 옛날에 몹시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어찌나 가난했던지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였대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선비를 찾아왔어요. 스님은 어릴 적 선비와 함께 글 공부를 하던 친구였죠. 여보게 그동안 어찌 지냈는가?
아니, 이게 얼마만인가? 어서 오시게. 선비는 반갑게 스님을 맞이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선비의 아내가 울상을 지었어요. 아휴,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떡해요? 나물죽이라도 정성껏 끓입시다. 아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내오자 아이들이 짐을 꼴깍꼴깍 삼켰죠. 이리 가난하게 사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스님은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스님이 밥상을 옆으로 물리더니 말했어요. 이보게 내가 그림 한 장 그려줌세. 선비가 붓과 종이를 가져오자 스님은 쓱쓱 닭을 한 마리 그렸어요. 그림 속 닭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꼬꼬댁하고 울 것 같았죠. 스님은 그림을 뒷방 벽에 촉 붙이더니 지팡이로 닭의 부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그러자 부리에서 쌀이 주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비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죠. 이 일은 자네 혼자만 알고 있게. 끼니 때마다 딱 한 사발씩만 쌀을 받아야 하네. 스님은 말을 마치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날부터 선비는 끼니 때마다 아내에게 쌀을 한 사발씩 내주었어요. 그 쌀로 밥을 지어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죠. 문득 아내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여보, 집 밖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쌀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 방법이 있으니 그건 묻지 마오. 선비는 스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입을 꾹 닫았지요. 아내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여느 때처럼 쌀을 받으러 뒷방으로 갔어요. 아내가 몰래 따라오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에요. 에구머니나, 여기서 쌀이 났네요. 깜짝 놀란 선비는 아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쌀은 끼니 때마다 꼭 한 사발씩만 받아야 하오. 그리고 이 일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구려. 하루는 선비가 동네 잔치에 가느라 집을 비우게 됐어요. 끼니 때가 되자 아내는 뒷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쌀을 한 사발 받고 나니 불쑥 욕심이 생겼어요. 이 쌀을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아내는 계속 닭부리를 두드렸어요. 쌀은 쉼 없이 줄줄 쏟아졌죠. 쌀은 뒷방을 채우고 마당에까지 가득 채워졌어요. 아내는 쌀을 퍼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궁궐 곳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곳간의 쌀이 스르르 스르르 사라져 버렸거든요. 곳간지기는 까닭을 몰라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 그림에서 나온 쌀은 바로 궁궐의 쌀이었던 거예요. 쌀이 한 사발씩 줄어들 때는 몰랐는데 계속 줄줄 새어나가니 들통이 나고 만 거예요. 곡간지기가 땅바닥에 떨어진 쌀을 따라가 보니
선비의 집이 나왔어요. 마침 선비가 잔치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이 저놈이 바로 쌀도둑이구나. 병사들이 선비를 잡아가자 아내는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이고, 내 욕심 탓에 남편을 잃게 생겼네. 이를 어쩌면 좋아, 어쩜 좋아. 선비는 임금님 앞으로 끌려갔어요. 내 이놈! 궁궐의 쌀을 훔치다니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화가 난 임금님은 선비를 크게 꾸짖었어요. 그때 선비의 소식을 들은 스님이 달려왔어요. 폐하, 선비는 죄가 없습니다. 그 쌀은 제가 그린 그림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임금님은 스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거라. 만일 거짓이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스님은 종이를 펼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강물을 그리자 물결이 일렁이더니 물고기가 파닥파닥 뛰어올랐어요. 나룻배를 그리자 강 위를 둥둥 떠다녔죠. 임금님과 신하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스님이 그림 속 나룻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폐하, 이 배를 한번 타보시지요. 그림 속의 배를 내가 무슨 수로 타겠느냐? 할 수 있으면 너나 타보아라. 스님은 선비의 손을 잡더니 그림 속 나룻배에 훌쩍 올라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임금님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스님과 선비는 나룻배를 타고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뒤로는 아무도 두 사람을 보지 못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장독새의 비밀. 커다란 산 99개를 넘어 구구봉 마을을 지나면 작고 조그만 마을 하나가 나와요. 그 마을이 바로 만복마을이에요. 만복마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사시사철 어느 때고 배 고른 일이 없었어요. 세 식구 사는 집에서 감자 5개를 쪘다면 3개는 제 식구들이 먹고 2개는 어김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5 식구 사는 집에서 옥수수 2개를 쪘다면 모두 6도막을 내어 5도막은 제 식구들이 먹고 1도막은 틀림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줬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이러니 배 고른 사람이 있을 덕이 있나요? 마을 이름이 만복마을인 게 다 사람들 넉넉한 마음 씀씀이 덕인 거였죠. 그런데 만복마을에는 고약한 할멈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할멈의 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 밑에 있었죠. 이 할멈이 어찌나 야가 빠졌는지 제 일에서 생긴 돈은 절대로 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뭐든 얻어만 먹고 뭐든 얻어만 입고 다녔어요. 평생을 베풀어 본 적이 없이 그저 남의 것을 축내며 살았죠. 그렇지만 마음 착한 만복마을 사람들은 할멈이 불쌍하고 안 돼 보이니 늘 챙겨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할멈을 장독할멈이라고 불렀어요. 할멈은 제 몸뚱이만 한 커다란 장독을 늘 등에 지고 다녔거든요. 밭에서 일할 때도 지고 다니고
장에서 나무를 팔 때도 지고 다녔어요. 그 작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나 싶게 장독을 땅에 내려놓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 장독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늘 궁금했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 장독에 손이라도 댈라 치면 눈을 희번덕거리며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죠. 이 썩을 놈! 손모가지를 부러뜨릴 테다! 이렇게 고약한 장독 할멈을 만복마을 사람들은 아주 측은하게 생각했어요. 평생을 홀로 고단하게 사느라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나 보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멈은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 착한 사람들은 할멈이 어디라도 아픈가 싶어서 할멈 집을 날마다 기웃기웃거렸죠. 장독 할멈, 어디 몸이라도 아픈 게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아프긴 어디가 아파? 괜히 열정되지 말고 썩 꺼지지 못해? 참 고약한 할멈이지 뭐예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기면 할멈 집 앞에 두고 가고 입을 것이 생겨도 집 앞에 두고 가고 땔감이 생겨도 집 앞에 두고 갔죠. 그러면 또 약디약은 할멈은 그것을 따박따박 다 받아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 어미가 개똥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개똥아, 장독 할멈에게 감자 좀 갖다 드리면서 집안 좀 살피고 와. 아무래도 할멈이 어디가 탈이 난 모양이다. 어린 내가 가면 그리 매섭게 굴진 않으실 거다. 억지로 집을 나선 개똥이는 감자 2알을 손에 들고 장독 할멈 집 앞에 섰어요. 장독 할멈! 장독 할멈! 개똥이가 장독 할멈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개똥이는 감자 2알을 들고 손바닥만한 마당을 지나 콧구멍만한 부엌을 거쳐 코딱지만한 뒷뜰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개똥이는 그 자리에서 바짝 얼어붙고 말았어요. 할멈이 커다란 장독을 땅에 묻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을씨년스러운지 뒷골이 오싹했어요. 개똥이는 그 길로 냅다 집으로 달렸죠. 집에 돌아온 개똥이는 할멈이 묻은 장독 생각에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길래 장독을 늘 등에 지고 다니고 이제는 땅속에까지 묻는 거지? 개똥이는 날이 새자마자 장독 할멈 집으로 심부름을 가겠다고 엄마를 볶아댔어요. 오늘은 우리 4 식구도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겠구나. 우리가 먹을 죽 그릇에서 3숟가락만 덜어서 그릇에 담아 가거라. 개똥이는 죽 그릇을 들고 장독 할멈 집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 장독 할멈 집은 참 조용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말이에요. 아마도 장독 할멈은 방에서 자고 있나 봐요. 장독 할멈! 장독 할멈! 개똥이는 혹시 몰라 조심스레 장독 할멈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지 뭐예요. 개똥이는 얼른 장독을 묻어둔 곳을 찾아 뚜껑을 살며시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바로 돈이었어요. 굵은 뱀처럼 따리를 튼 엽전 꾸러미가 한가득 담겨 있었죠.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그만 장독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소리에 장독 할멈이 방문을 열고 후다닥 뛰쳐나왔죠. 개똥이는 얼른 마루 밑으로 숨었어요. 어느 놈이냐? 어디 감히 내 장독에 손을 댔느냐?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테다. 장독 할멈은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장독 할멈은 뒤뜰 바닥에 앉아서 장독에서 엽전 꾸러미를 몽땅 꺼냈어요. 그러더니 엽전을 한양한양 세기 시작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해가 중천에 뜨도록 돈 세는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개똥이는 할멈이 돈을 다 셀 때까지 마루 밑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돼버렸죠. 결국 해가 져서야 돈을 다 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멈이 방으로 들어가질 않네요. 밥도 장독 곁에서 먹고 잠도 장독 곁에서 자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니 장독 할멈이 장독 옆에 픽 쓰러져 금방 골아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틈을 타 개똥이는 마루 밖으로 살금살금 기어나와 얼른 도망쳤죠. 개똥이 이놈 심부름 보내놨더니 어디를 쏟아진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개똥이 어미는 야단을 치려고 쌀이비를 들었어요. 엄마, 장독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장독 속에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인석이 이제 헛소리까지 다 하는구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왜 그 모양으로 살겠니? 아이 참, 사실이라도요. 그러니 앞으로는 장독 할멈 도울 필요가 없겠어요. 장독 할멈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이다. 그러니 어서 잠이나 자러 가거라. 개똥이는 억울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장독 할멈은 더욱더 집안에 꼭꼭 틀어박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농사가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밝고 어진 사람들이라 이웃 마을에 품을 팔고 산나물과 나무 뿌리를 캐서라도 끼니를 이어갔죠. 마을 사람들은 장독 할멈을 끝까지 잊지 않고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본 개똥이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개똥이는 작정을 하고 장독 할멈을 찾아가 따져보기로 했어요. 장독 할멈! 할멈 장독 속에 돈이 그득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제껏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끼니를 이었으니 이제는 할멈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장독 할멈이 뛰쳐나와 개똥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죠. 옳지, 내 놈이 내 항아리를 엿본 게로구나. 내가 내 놈들더러 언제 끼니 챙겨달라고 하든 나도 아까워서 못 쓰는 돈을 내 놈들한테 쓰라고? 장독 할멈은 결국 제 분에 못 이겨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또다시 악을 썼어요.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리 전해. 개똥이는 처음으로 장독 할멈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뒤 엎친 데 덕친 격으로 만복마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는 몇 날 며칠 동안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집이 물에 잠길까 발만 동동 굴렸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집이 물에 잠기는 일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났어요. 딱 한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산 밑에 있는 장독 할멈 집이었어요. 할멈 집은 만복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도 물에 잠기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마음 착한 만복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려가 장독 할멈을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어요. 장독 할멈!
어서 밖으로 나와요. 여기 더 있다가는 물에 잠겨 죽거나 흙에 묻혀 죽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 꿍꿍이 속을 모를 줄 알고 나를 꼬여내서 내 장독을 차지할 속셈이지. 나쁜 놈들,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사람들은 할멈 곁에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장독 할멈 집 바로 뒷산이 무너져 내려 할멈 집을 그대로 덮쳐버린 거예요. 만복마을 사람들은 할멈을 찾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흙을 파냈어요. 하지만 할멈도 장독도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죠. 불쌍한 할멈, 평생을 그 무거운 장독을 지고 다니더니 갈 때에도 무거운 흙을 지고 가는구먼. 그런데 바로 그때 흙더미 뒤에서 까맣고 푸른 새 한 마리가 푸르륵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새는 흙더미 위를 수십 번 맴돌더니 산 너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어요. 만복마을 사람들은 그 새가 장독 할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비가 멈추고 난 뒤 만복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장독 할멈 집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복마을을 가로지르는 작은 냇가가 생긴 거예요. 물이 귀한 만복마을로서는 무척 반가운 일이었죠. 게다가 물가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주인 없는 엽전이 떠내려왔어요. 우물물을 기르다가도 엽전을 줍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다가도 엽전을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엽전을 줄 때마다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서럽게 울고 가는데 장독, 장독, 장독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생긴 모습을 가만히 보니 지난번에 흙더미 위로 포로로 날아가던 그 새란 말이죠. 사람들은 장독 할멈을 생각하며 그 새를 장독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후 만복마을 사람들은 물 좋은 마을에서 엽전 주워가며 아들딸 낳아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손톱 먹은 쥐. 옛날에 한 선비가 글 공부를 하려고 산속에 있는 절에 들어갔어요. 선비는 방에 틀어박혀서 오로지 글만 읽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방 안에 쥐 한 마리가 뽀르르 들어왔어요. 쥐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다가 다시 쪼르르 가버렸지요. 그러더니 매일매일 선비를 찾아오는 거예요. 호호, 혼자서 외로웠는데 너라도 와주니 반갑구나. 선비는 쥐에게 먹다 남은 밥알을 주었어요. 하지만 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하루는 선비가 손톱 발톱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쥐가 뽀르르 다가오더니 그걸 날름날름 먹는 게 아니겠어요? 호호호호, 별일도 다 있구나. 그때부터 선비는 손톱 발톱을 자르면 일부러 방 구석에 놔두었어요. 그러면 쥐가 냉큼 달려와 오물오물 잘도 먹었지요. 그러기를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선비는 궁금하기도 하고 괜스레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놈이 어디 갔을꼬? 절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또다시 1년이 지난 뒤 선비는 마침내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식구들이 잘 있을까? 빨리 보고 싶구나. 선비가 활짝 웃으며 대문을 열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내가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지 뭐예요. 선비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내 놈은 누구냐? 그러자 사내도 쥐지 않고 큰 소리로 맞받아쳤어요. 그러는 너는 누군데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 티격태격 하는 소리에 식구들이 달려나왔어요. 에고머니나 이럴 수가. 똑같이 생긴 사내 둘이 싸우고 있으니 식구들은 입이 쩍 벌어졌죠. 쭉 찢어진 눈에 넓적한 턱, 수염 한 올까지 똑 닮았으니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나요? 아내는 진짜를 가리려고 문제를 냈어요. 우리 집 숟가락이 모두 몇 개유? 진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식구가 5이니 5개지. 그러자 가짜가 이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 숟가락이 부러졌으니 4개가 맞지. 아내가 또 문제를 냈어요. 우리 집 항아리와 낯은 모두 몇 개예요? 진짜는 말문이 막혔어요. 살림살이라고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가짜는 척척 대답만 잘했죠. 허허, 항아리는 10개, 낯은 5개가 아닌가?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내 발바닥에 큰 점이 있는데 그것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진짜는 우물쭈물, 가짜는 냉큼 대답을 했죠. 왼쪽에 있지. 허허, 그거 참 쉽네 그려. 아내는 활짝 웃으며 가짜를 보고 말했어요. 아유, 당신이 진짜 제 남편이세요. 진짜 선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선비는 이리저리 떠돌다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절을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족도 나를 못 알아보는데 살아서 무엇한단 말이냐. 선비는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다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났어요. 내 집에 있는 가짜는 절에서 만난 쥐인이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선비가 놀라 물었어요. 쥐가 내 손톱 발톱을 받아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란 말이다. 그럼 전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선비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집으로 향했어요. 선비는 다짜고짜 가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호통을 쳤죠. 내 놈이 어디서 사람 행세를 하느냐? 뭐라고? 선비가 고양이를 들이대자 가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집에서 쏙 나가거라! 선비는 가짜를 향해 고양이를 휙 던졌어요. 가짜는 비명을 지르며 쥐로 변해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식구들이
선비에게 달려왔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을 못 알아보다니요. 우리 집에 쥐를 끌여들인 건 바로 나라오. 그러니 미안해할 것 없소. 식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 꼭 부둥켜 안았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손톱 발톱에 사람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짐승이 주워 먹으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선비가 그걸 몰랐다가 혼쭐이 났지 뭐예요. 그 뒤로 선비는 손톱 발톱을 깎아 절대로 함부로 버리지 않았답니다.